상가대출 절차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을 이제 실행해주는 한도에서 그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처럼 상가 대출이 아파트 대출과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네, 일단 상가 대출과 아파트 담보 대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가를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왜 그 차이가 나는지를 동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이 상가 대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상가 대출 절차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을 이제 실행해주는 한도에서 그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들이 KB 시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평가를 할 때 시세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 한도를 사전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대출 금액이 나올지를 파악이 가능한데, 상가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유사한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임대료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대출액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렵다 보니 투자액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그 감정평가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액을 알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 주택대출과 상가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의 종류와 절차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상가담보대출의 절차부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는 대출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도가 당장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전에 알 수가 없다 보니 상가대출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서가 확보가 돼야 돼요. 일단은 내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보통 보면은 은행 대출을 감안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매수자 선정부터 하셔야 돼요. 매수자를 누구로 할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인으로 할 건가, 개인으로 할 건가, 또는 이제 개인 중에서도 부인으로 할 건가, 남편으로 할 건가. 결국 이건 뭐냐면 담보대출이 누가 더 잘 나올까. 상가는 이제 그 기본 소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또 대출 한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명의 선정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제 물건을 확인을 하면 매매계약서나 뭐 신규 분양 물건은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바로 담보대출 신청하는 거고, 분양계약을 진행했다면 만약에 신축 건물로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진 상태라면은 잔금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은행에다가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제 담보대출 의뢰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득 증빙 서류들이에요. 뭐 사업자분들은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뗀다거나, 직장인들은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걸 필요로 하겠죠.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은행에 이제 신청을 하면, 이때도 한 은행에만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은행, 여러 지점들을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각각 진행을 하고, 그러면 감평을 진행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고 한도나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진행했다. 이제 두 번째는 대출 한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 결정은 물건을 감정평가해서 이제 LTV, 흔히 얘기하는 담보가액을 갖다 가치에 의해서 해주는 이제 담보 인정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거를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게, 통상 매매가액의 한 80에서 90% 정도 감정가가 대략 나오게 됩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 정말 괜찮은 임차인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시가보다 좀 낮게 매매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90% 이상도 나오기도 하는데, 통상 80에서 90% 담보가 감정가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은행마다 좀 다른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로 계산되고, 여기에서 임차 보증을 뺀 금액이 통상 이제 담보 한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매매가 4억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추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매가 4억으로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온다 생각을 하면 4억의 90%, 우리가 감정평가의 예상 금액을 한 90% 정도 잡으면 3억 6천이죠. 이거의 60% 정도, 2억 1,600 정도가 일반적인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이 있다면 5천 정도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그때 담보 인정 금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임대계약이 돼 있으면 5천만 원을 빼지만 임대계약 안 돼 있는 공실상가 난다면,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은행들에서 평가하는 담보 인정 비율은 6분의 1을 차감을 합니다. 6분의 1을 차감을 하면 한 1억 8천 정도가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LTV 기준을 넘었으면 또 하나는 이제 RTI라는 게 또 상가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RTI는 Rent to Interest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상가 가치 곱하기 임대 수익률을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로 나눈 건데, 자, 이걸 제가 사례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공급가가 5억 원이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대출 한도를 50% 받았다. 그럼 2억 5천을 대출 한도를 잡았죠. 근데 금리가 4% 금리로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연 기준으로 임대 수익은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 원이 되죠. 근데 그러면은 1,800에서 5억 원짜리니까 우리가 연수익 3.6%를 갖다가 계산이 됩니다. 3.6%일 때 우리가 이제 2억 5천을 대출만 받으면 RTI 기준으로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통상 1.5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1.5 정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얘는 RTI 값이 연 기준 임대료가 1,800만 원이에요. 근데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면 이거에 4% 하니까 연 이자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대비 1,800만 원 하면은 1.8이 됩니다. RTI가. 1.8이면 적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1.5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점에는 추가 대출도 RTI 기준에서 가능하다. RTI 기준으로 보면 3억 3천까지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가 대출 기준으로 보면 RTI 기준은 거의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TV 60 상가의 담보 인정 금액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 한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냥 통상 제가 말씀드리면 분양 상가는 잔금 때 보통 집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략 분양가의 한 60%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최근에는 한 50에서 60%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 결정 시 최근 금리를 보니까 3.3에서 3.7% 사이에 결정되기는 게 일예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금융권들은 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실행을 할 때도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대출 실행을 할 때는 첫 번째 한도 및 금리 확정하고 나면 이제 자필 서명을 하게 되는데, 자필 서명 시에 이제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위해서 자사 카드라든가 일정 금액의 예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금 등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각자 여러분들이 여러 은행들 비교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조건에 들어가면 의외로 불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니 이건 사전에 좀 비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 담보대출 할 때 이제 화재보험도 여러분들이 그 상가를 이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보통 담보대출 할 때 화재보험도 은행에서 소개해서 이제 좀 꺾기 형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장기보험, 그러니까 매월 내는 보험료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 부담이 꽤 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싸게 가는 방법은 은행에다 요구를 하세요. 나는 일반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순수 보장형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몇 억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에 크게 많은 비용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으니 일반 화재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출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기억을 해드리면은, 일단 매매가는 통상 여러분들이 매매 상가를 하실 때는 감정가율이 한 90% 나온다고 보고 한 50% 한도 수준 정도에서 LTV를 정하시면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한 3.3에서 3.5% 현재 기준에선 그렇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오른 상황도 있는데 뭐 여기서 약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통상 제가 해보니까 한 4% 내외 정도, 4% 안쪽으로 다 금리는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규제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한 요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신다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가담보대출 절차를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하기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